땡이 대신 실수로 장님 기생을 잘못 보쌈한다면? 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양에서 멀지 않은 산골 마을에 김사립이라는 34살의 노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는 원래 대대로 벼슬을 지내던 양반 가문의 후손이었으나 집안이 몰락하여 이제는 소장농보다 조금 나은 사리푼장 노릇으로 홀어머니를 모셔야 했지요. 이번 달도 쌀독이 비었구나. 어머니의 약값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학문의 길이 막히니 가난이라는 벽은 끝없이 높기만 하다. 김사립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바느질로 공부를 이어왔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탓에 34살이 되도록 장가 한 번 가지 못했습니다. 사리바, 괜찮으냐? 마당에서 내 한숨 소리가 들리는구나. 예, 어머니, 괜찮습니다. 다만 공부 생각이 깊어서 그렇습니다. 공부 생각뿐이더냐? 내가 눈을 감기 전에 과거 급제는 아니더라도 내가 장가 가는 모습은 보고 싶구나. 허나 우리 가문의 남자들에게 내린 저주가 깊으니 내가 눈 감기 전에 내가 먼저 갈까봐 이 어미는 걱정이다. 김사립은 효자였으나 가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야담TV 177번째 이야기. 실수로 장님 비생을 잘못 보쌈해 저주를 풀고 대박난 노총각. 가난보다 김사립을 짓누르는 것은 운명의 그림자였습니다. 그의 가문에는 끔찍한 저주가 대대로 내려왔는데 가문의 남자들은 4대째 35세를 넘기지 못하고 요절한다는 것이었지요. 내년 이맘때면 나는 35.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겪으셨던 서서히 숨이 막혀오는 그 고통을 나도 겪게 되는 건가? 김사립은 눈앞에 닥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극도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미친 듯이 가문의 낡은 기록을 뒤졌고 마침내 먼 조상 때부터 비밀리에 기록된 낡고 해진 문서 한 장을 발견했지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늘이 정한 인연, 특정 영적 능력을 가진 여인을 찾아 혼인하여 그 기운을 나눠받는 것뿐이다. 이것만이 내가 35세를 넘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문서는 그 여인의 능력이 일반적인 미모나 재산이 아니라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이 발달하여 병세나 운명을 읽어내는 특별한 감각을 가졌다고 명시했는데 김사립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 운명의 여인을 반드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사립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산속의 신비로운 점쟁이를 찾아가 제 운명을 걸어보겠습니다. 김사립은 우연히 이웃 마을 상인에게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개성 북쪽 산자락에 환자를 얼굴도 보지 않고 병을 읽어내는 신비로운 점쟁이가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그는 어머니의 병을 고칠 방법을 알 수 있을까 하여 마지막 남은 서책 몇 권을 팔아 여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점쟁이 여인이 응거한다는 산자락 주막까지 하루를 꼬박 걸었고 어둠이 내린 산 근처에서 친구 복동을 만났습니다. 복동아, 내가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이 일은 내 목숨이 걸린 일이며 자네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내년에 죽고 말 것이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는다뇨?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끔찍한 저주가 있다. 4대째 남자들이 35세를 넘기지 못하고 요절한다네. 내가 내년이면 35이다. 세상에, 그럼 점쟁이를 찾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조상의 문서를 찾았다.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병세나 운명을 읽어내는
특별한 감각을 가진 여인을 찾아 혼인하는 것뿐이라네. 김사립은 복동에게 자신이 들은 신비로운 점쟁이 여인에 대한 소문을 전했습니다. 점쟁이 여인이 은거하는 산자락에 왔지만 김사립 혼자서는 감히 보쌈을 실행할 수 없었지요. 복동아, 제발 나를 도와다오. 보쌈만이 내 어머니와 내가 살 유일한 방법이다. 나를 도와 이 여인을 보쌈할 수 있도록 도와다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제가 어찌 모른 척하겠습니까? 제가 망을 보겠습니다. 형님은 그 여인을 모셔오십시오. 고맙다, 복동아. 자네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김사립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에게는 오늘 밤의 이 만남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신비로운 점쟁이 여인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죽는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주막의 불이 모두 꺼졌을 때 산자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점쟁이 여인이 응거한다는 오두막 쪽에서였지요. 김사립은 나무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얼마 후 달빛 아래 한 여인이 수수한 옷차림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시각을 잃은 사람처럼 불안정했으나 그를 향해 다가오는 방향에서 묘하게 영험한 약초향이 풍겨왔습니다. 저 여인이다. 신비로운 기운을 가진 그 점쟁이가 틀림없다. 저 채취, 저 미약한 움직임이 조상 문서의 내용과 같지 않은가. 김사립은 절박했습니다. 친구 복동이에게 눈짓을 보냈고 재빨리 움직여 여인의 뒤를 덮쳤지요. 형님, 어서 출발하십시오. 뒷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복동아, 뒤시를 부탁하마. 정말 고맙다. 죽어서도 이 은혜는 꼭 갚으마. 여인은 놀라 발버둥쳤으나 곧 기절했고 김사립은 황급히 여인을 업고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날이 새기 전 집에 도착한 김사립은 여인을 집에 눕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긴장된 순간 그는 살았다는 안도감과 운명을 바꿨다는 희열을 잠시 느꼈지요. 하지만 곧 이 여인이 과연 가문의 저주를 끊어줄 그 운명의 여인일까 하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 신비로운 점쟁이 여인일 것이다. 조상 문서에서 말한 특별한 감각을 가진 여인일 것이다. 오늘 밤을 넘겼으니 이제 나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어머니께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여인이 깨어나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었고 여인의 곁을 지키며 불안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미한 새벽빛이 방 안을 채웠을 때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인의 얼굴이 달빛 대신 차가운 새벽빛에 비치자 김사립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그녀의 수려한 미모에 놀랐으나 이내 그녀가 눈을 가린 장님일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사실을 깨달았지요. 부인은 누구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여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다음 한마디는 운명을 바꾸려던 김사립의 모든 희망을 무너뜨리는 절망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저는 모란각의 기생난영이요. 그리고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날이. 뭐라고? 앞을 못 본다니. 이게 무슨 소리여? 김사립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지요.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 자신의 목숨이 걸린 가문의 저주를 풀기 위해 운명적인 능력을 가진 점쟁이를 찾아 나섰건만 그가 데려온 것은 천한 기생이요. 게다가 눈먼 여인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저주를 풀 영험한 능력은커녕 더 큰 걱정거리만 데려왔구나. 나는 이제 35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날이, 잠시 진정하십시오. 나리가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진 않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점쟁이로 오인하고 보쌈에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부인을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다시 모란각으로 모셔다 드리겠소? 돈이 없지만 어머니께 부탁하여 여비라도. 아닙니다, 나리. 저를 돌려보내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나리, 제가 모란각의 눈먼 기생이지만 제게는 악인을 피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악인이라니요? 저는 비록 시각을 잃었지만 뛰어난 청각과 절대 후각을 얻었습니다. 이 능력으로 저는 조선 최고의 약재와 술의 품질을 감별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악덕 대상인 왕씨가 이 능력을 탐했습니다. 왕씨는 난양의 능력을 이용해 불량한 약재와 가짜 술을 만들어
막대한 부를 쌓으려 했으며 난양이 은퇴할 무렵 그녀를 강제로 첩으로 만들어 기술과 몸을 모두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점쟁이, 여인이 인거하는 산자락에 있었던 것은 왕 씨의 감시를 피해 목숨을 걸고 도주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리께서 저를 보쌈하신 것은 하늘이 저에게 내려준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내가 부인을 보쌈한 것이 오히려 당신의 운명을 피하게 한 것이란 말이오. 난양의 이야기를 듣고 김사립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저지른 실수가 난양에게는 악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이지요. 나리께서 저를 다시 돌려보내면 저는 왕 씨의 소나기에 들어가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게 피할 곳을 내어주십시오. 대신 저희 한 가지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무엇이든 약속하겠소. 부인만 노여움을 푸신다면. 저를 눈먼 기생이라 하여 천하게 대하지 마시고 나리의 정실 부인으로 대해주십시오. 비록 기생의 몸으로 태어나 시력을 잃었으나 저는 이 집안의 부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난양의 요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김사립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반대가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가 심할 것이오. 우리 가문은 비록 몰락했어도 양반 가문이오. 나리의 가슴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리께서 찾던 그 운명의 여인에 대한 조상의 문서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소. 병세나 운명을 숨소리와 채취로 읽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했소. 김사립은 난양에게서 풍기던 묘하게 달랐던 약초향을 떠올렸습니다. 난양에 발달된 후각과 청각이 바로 조상의 문서에서 말한 영험한 감각이었지요. 어머님의 반대는 제가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저는 나리께서 찾던 그 운명의 여인입니다. 이 난양이 나리의 가문 저주를 끊고 나리의 어머님 병세까지 제 코에 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능력으로 나리의 가난까지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난양의 당당한 목소리는 가난에 찌들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김사립에게 구원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는 난양의 능력이 단순한 점괘가 아니라 실제 불을 창출하고 생명을 구할 힘임을 직감했지요. 고맙소. 난양, 부인을 믿겠소. 정실 부인으로 모시겠소. 우리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을 꼭 찾아주시오. 이렇게 운명적인 실수를 통해 부부로 맺어진 계약이었으나 김사립은 난양을 정실 부인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가슴에 드리운 35세 요절이라는 죽음의 그림자보다 자신을 믿고 이 절박한 공간에 몸을 의탁한 난양의 용기를 먼저 보았지요. 난양은 비록 기생의 몸이었으나 단 한 번도 천하게 몸을 팔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단지 생존을 위함만이 아니라 천한 신분을 넘어 존경받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싶다는 절실한 소망이었지요. 김사립이 난양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난양 부인, 비록 제가 보쌈이라는 무례를 범했지만 부인을 맞이한 것은 제 가문의 운명을 거스르기 위함이었소. 부디 저를 믿어주시오. 저 또한 이 운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나리에게서 악덕 대상인 왕씨 소나귀에서 피할 유일한 안식처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하나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불안한 운명과 절박한 계약 속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사립은 난양에게서 생존의 희망을 보았고 난양은 김사립에게서 자신을 아껴주는 진실한 마음을 보았지요. 비록 시작은 운명적인 실수였으나 그들은 진심으로 서로에게 의지하며 부부로서의 첫 정을 나누었고 이로써 두 사람은 단순한 동업자가 아닌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난양은 김사립의 정실 부인으로서 첫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앞에는 남편의 양반 어머니의 거대한 반대라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양은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손끝의 감각으로 물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며 정갈하게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지요. 김사립의 어머니는 아침 일찍 부엌에서 들려오는 낯선 인기척에 놀라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난양의 단정함에 놀랐습니다. 아니, 처자는 누구시오? 어찌하여 내 아들 방에 있었던 것이오? 어머니, 이 사람은 소자가 어젯밤 데려온 처자이옵니다. 그때 난양이 무릎 꿇고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시사옵니까? 소녀는 난양이라고 하옵니다.
어머니는 난양의 수려한 목소리와 예의 바른 태도에 잠시 놀랐지만 곧 김사립에게 들었던 기생이라는 단어에 놀라 분노했습니다. 난양이라고? 내 눈이 정녕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게다가 너는 모란각 기생이라 하더냐. 선우야,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리 우리 집안이 몰락했어도 우리는 양반의 체면이 있다. 당장 저 천한 기생을 내보내거라. 안 된다. 기생은 기생이다. 어머니, 이 사람을 내보내시면 소자는 내년에 35세에 죽습니다. 이 여인은 조상께서 말씀하신 운명을 바꿀 영험한 감각을 가진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운명? 저 눈먼 기생이. 너는 끝내 내 어미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작정이냐? 난양은 격렬한 다툼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임을 알았지요. 어머님, 저희 신분이 천하에 놓여오신 것은 마땅합니다. 허나 저는 어머님의 병세를 먼저 진단하고 제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의원도 못 고치는 내 병을 내깟 기생이 어찌 고친단 말이냐? 어머니께서 단호히 말하셨지만 난양은 어머니에게 슬쩍 다가갔습니다. 시각을 잃었기에 그녀의 청각과 후각은 극도로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머니의 코앞에 가지 않고도 방 안에 흐르는 공기와 어머니의 얇은 옷깃에서 풍기는 미세한 냄새를 감지할 수 있었지요. 어머님의 맥박은 불안정하시고 숨을 내쉴 때마다 텁텁하고 쓴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노안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도 제법 귀한 약재만 다려서 먹는데. 어머님, 그 약재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평소 드시는 간단한 음식이나 혹은 복용하시는 약재의 배합이 어머님의 체질과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맡은 쓴 냄새는 특정 독성, 약초가 미세하게 섞여 나는 향입니다. 아마도 어머님께서 즐겨 드시는 나물이나 반찬 속에 그 독이 조금씩 스며든 듯합니다. 어머니는 난양이 눈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자신의 상태를 짚어내는 것에 놀라 침묵했습니다. 난양 부인, 그럼 어머니를 고칠 방법은 정녕 있는 것이오? 예, 어머님께서 평소 드시는 반찬과 약재 중 독성을 중화하는 특정 약초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약초를 찾고 이 약초로 술을 빚어 장복하십시오. 제가 모란각에서 기생으로 지냈지만 최고의 약재와 술을 감별하는 제 후각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 약술이 어머니의 병을 반드시 쾌차하게 할 것입니다. 허면 내가 말하는 그 독성을 중화한다는 차라도 당장 내어보거라. 잠시 뒤 난양은 시각 없이도 집 안에 있던 약재나 나물 중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간단한 재료를 골라 어머니께 차를 다려드렸는데 어머니는 차를 마시자마자 막혔던 숨이 트이는 듯한 시원함을 느끼셨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신기하구나. 겨우 차를 복용했을 뿐인데 몸이 너무나 좋아진 것 같구나. 어머니의 강경했던 분노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적인 능력 앞에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제 난양의 신분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으며 남은 문제는 가난이었지요. 그래, 내가 정녕 내 병을 고치고 내 아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단 말이냐? 좋다. 마냥 내 말대로 내 병이 낫고 내 능력으로 이 집안의 가난을 해결한다면 내 신분을 문제 삼지 않겠다.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난양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소, 난양. 부인 덕분에 어머니의 병도 나의 목숨도 살릴 희망이 생겼소. 부인의 그 뛰어난 감각으로 이제 우리 집안의 가난까지도 해결해 주겠다고 했소. 염려 마십시오. 나리, 저는 약재와 술의 품질을 감별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곧 나리 집안의 부를 창출하고 나리를 과거, 급제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둘의 운명입니다. 이제 난양의 절대 후각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을 넘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기반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부부는 하나가 되어 어머니의 인정을 받았고 다음 단계인 사업 성공을 위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지만 가난은 여전했습니다. 난양은 어머니의 병세를 호전시킬 약주를 빚기 위해 남편 김사립과 함께 버려진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난양, 이 주변 땅들은 모두 김진사의 소유인데 이쪽 산자락 아래 땅은 너무 척박하여 아무도 쓰지 않는다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고요. 나리, 귀신보다 무서운 건 가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맡기로는 이 땅에 흙은 특별한 향이 있습니다. 분명 약재나 특별한 곡물을 기르기에 적합할 것입니다. 난양은 시력을 잃었으나 발달된 후각으로 땅의 기운을 읽어냈고 김사립은 난양의 말을 믿고 친구 복동과 함께 그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양은 어머니께 드린 약주에 필요한 독성 중화 약초를 그 땅에 심었고 김사립은 장터를 돌며 가장 품질 좋은 곡물을 구해왔는데 어느 날 수확을 앞둔 밭 한쪽 구석에서 난양이 멈춰 섰습니다. 날이 저기 짙고 달콤한 향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키운 이 곡물은 보통 곡물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땅의 효험 때문인지 수확을 앞두고 키가 크고 이삭이 많은 붉은 곡물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난양의 후각은 이것이 장터의 어떤 곡물보다 뛰어난 약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었지요. 이게 무엇이오? 어찌 노랗던 벼가 갑자기 이렇게 붉게 변한 것이오? 이런 붉은 벼는 처음 보오.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운명의 선물입니다. 날이 이 붉은 곡물로 술을 빚어야 합니다. 난양은 이 붉은 곡물로 약주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생시절 송하루에서 어깨 너머로 배웠던 술 빚는 법에 자신이 절대 후각으로 감별한 최고의 약재 배합을 더했고 보름이 지나자 붉은 빛의 술이 완성되었지요. 그리고 난양과 김사립은 이 술에 홍국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야, 부인! 이런 술은 처음이오. 목 넘김이 부드럽고 속이 따뜻해지는구려. 김사립은 당장 친구 복동의 도움을 받아 홍국주를 장터에 내놓기 시작했는데 복동은 세상에 없던 붉은 술이여 라고 외치며 장터 사람들에게 시음을 권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난양의 독창적인 기술력으로 빚은 홍국주는 장터 사람들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오, 이거 정말 괜찮네. 목 넘김이 부드럽고 약재 향이 깊구만. 홍국주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한 달 만에 김사립과 난양에게 모인 돈은 200냥이 넘었고 그들의 가난은 이제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병세도 난양이 빚은 약주 덕분에 완전히 호전되어 어머니는 난양을 하늘이 내린 며느리라 칭송했습니다. 내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내 병까지 고쳐주었으니 내 신분이 무슨 대수겠느냐? 내 사랑하는 며느리야. 김사립과 난양은 작은 초가를 벗어나 기와집을 짓고 남은 땅을 모두 사들여 붉은 곡물밭을 넓혔습니다. 김사립은 난양의 손을 잡고 행복에 겨워했지요. 부인, 당신의 능력 덕분에 우리 집안이 살았소. 이제 나도 다시 학문에 정진하여 과거 급제의 길을 걸을 수 있겠소.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홍국주에 대한 소문은 마치 불길처럼 퍼져나갔고 마침내 난양을 쫓던 악덕 대상인 왕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 이게 누구야? 도망친 장님 기생 난양이 아니더냐? 앞도 못 보는 주제에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구만. 그리고 이 붉은 술이 내가 빚은 것이냐? 왕씨날이 무슨 일로 오셨소? 무슨 일이라니? 내가 내 소나기에서 도망친 것도 잊었더냐? 게다가 내 능력으로 이 귀한 술을 빚고 있었다니. 이 붉은 곡물을 보아하니 내 절대 후각이 없이는 만들 수 없는 술이로군. 왕씨는 난양의 뛰어난 감별 능력을 탐냈습니다. 그는 난양이 가진 홍국주 제조 기술과 붉은 곡물밭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었지요. 그때 왕씨가 붉은 벼밭을 짓밟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후하게 제안을 하지. 내가 이 붉은 벼밭과 술 빚는 기술을 나에게 넘겨라. 그럼 내가 여기서 사는 걸 눈 감아 주마. 안 됩니다. 이 밭은 우리가 땀 흘려 일군 것인데 어찌 당신이 가져간단 말이오. 시끄럽다. 몰락한 양반과 눈먼 기생이 무슨 땅을 가져? 이 땅은 임자 없는 땅인데 어찌 니들이 독점한단 말이냐? 사흘 안에 밭을 넘기든지 아니면 관가로 끌려갈 각오를 하든지. 김사립은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왕씨는 법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들을 짓밟으려 했고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지요. 하지만 그때 난양이 조용히 김사립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날이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눈물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압니다.
악인의 위협에 굴복할 순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악인을 어떻게 물리칠지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난양의 희망적인 말에도 김사립은 주저앉아 절망했습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온 35세의 요절의 저주를 겨우 피하려 했건만 이제는 악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울한 죄인이 될 운명이었지요. 하지만 난양은 달랐습니다. 난양, 부인. 왕씨는 사흘 안에 관가에 고발할 것이오. 도망친 기생을 숨긴 죄, 불법 점거의 죄.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저 악인을 막을 수 없소. 날이 절망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홍곡주, 기술과 붉은 곡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왕씨가 탐내는 것은 돈이 아니라 제 절대 후각으로 얻은 이 기술이지요. 우리는 왕씨의 탐욕을 관가에 가서 드러내야 합니다. 난양은 앞을 못 보는 대신 상황을 더욱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으며 왕씨의 탐욕과 불의를 만천하에 폭로하고 이를 통해 정의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왕씨는 관리 2명을 대동하고 초가로 들이닥쳤는데 왕씨 무리들은 김사립과 난양을 관아 마당으로 끌고 왔고 사또 앞에 무릎을 꿇렸지요. 사또 나리, 이 여자는 도망친 기생이며 이놈은 도망친 기생과 함께 땅을 불법 점거하여 사익을 취했습니다. 도망친 기생을 숨긴 죄, 불법 점거의 죄, 마땅히 벌해야 하나. 사또가 판결을 내리려는 순간 난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의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저 왕씨의 고발은 개인적 탐욕으로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는 거짓이옵니다. 난양은 자신이 악덕 상인 왕씨에게 술 감별 기술을 강탈당할 위기에 처해 도망쳤으며 왕씨가 이홍국주의 기술을 빼앗기 위해 거짓 고발을 일삼고 있음을 차근차근 밝혀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눈먼 기생이 감히 양반을 모함하려 드는구나. 사또 나리, 소인은 비록 눈은 멀었으나 약재의 품질과 곡물의 독성을 냄새만으로 구별하는 특별한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왕씨는 과거 가짜 약재를 유통하여 부를 쌓았으며 저희 능력을 탐내어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내가 냄새로 거짓을 밝힐 수 있단 말이냐? 난양의 당당한 모습에 사또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사또는 왕씨에게서 압수한 은전 꾸러미와 왕씨가 관하에 제출했던 약재 문서를 난양 앞에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때 난양이 조심스럽게 은전 꾸러미와 문서 뭉치에 코를 가져다 대며 냄새를 맡더니 사또에게 말했지요. 사또 나리, 이 은전 꾸러미에서는 진한 비소와 비슷한 독초의 쓴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나옵니다. 이 은전은 왕씨가 독성이 있는 불량 약재를 팔아번 돈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서 나는 향은 최고 품질의 붉은 곡물의 향이 아닙니다. 왕씨는 가짜 곡물로 술을 빚어 홍국주인 척 팔아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난양의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진단은 마당에 모인 모든 구경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왕씨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그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지요. 왕씨, 내 죄가 명백히 드러났거늘 아직도 발뺌할 셈이냐? 너는 개인적 탐욕으로 관을 기만했고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했어. 결국 사또는 왕씨에게 곤장 30대를 처하고 5년간 벼슬기를 금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한편 김사립과 난양은 자유민 신분으로 풀려났고 왕씨에게 빼앗겼던 은전 꾸러미와 붉은 곡물밭을 모두 되찾았지요. 그리고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양아,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내가 바로 하늘이 내린 며느리다. 난양의 능력을 통해 불을 쌓고 위기를 극복한 김사립은 난양의 권유에 따라 다시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부인, 당신 덕분에 나는 이제야 진정한 삶의 목표를 찾았소.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서 이 집안의 기둥이 되기 위해 과거 시험에 도전하겠소. 2년 후 김사립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는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던 몰락한 양반에서 벼슬길에 오르는 성공을 이루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김사립이 35세를 넘기고 40세가 되었을 때 그를 짓누르던 가문의 저주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운명적인 능력을 가진 난양을 아내로 맞이했기에 그는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난양과 김사립의 훈국주 사업은 개성을 넘어 한양까지 소문나 5만 냥을 넘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김사립은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을 도왔고 난양은 현숙한 아내이자 부자의 부인으로서 집안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으며 김사립과 난양의 만남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었지요. 부인, 내가 죽을 운명을 피하려 운명의 여인을 찾아 산으로 향했소. 내가 기다리던 것은 당신이 아닌 점쟁이였지만 결국 당신을 만나 이 모든 것을 얻었소. 난양은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을 선택하는 것은 자네 자신일세라고 했던 현인의 말처럼 김사립은 운명을 받아들이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난양과의 사랑과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완성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값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노총각과 앞 못 보는 기생은 행복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비록 난양은 기생 출신이었으나 그녀의 지혜와 능력은 양반의 체면보다 고귀함을 인정받았고 그녀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경받는 부인이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하늘이 맺어준 운명의 부부, 김사립과 난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김사립이었다면 잘못 보쌈해온 장님 기생 난양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